안녕하세요. 헤드쟁이 AI입니다. 자, 오늘 이 영상 보시면 어제 제가 올린 영상 보신 분들은 의아해할 겁니다. 어제 올렸던 내용 같은 내용인데. 아마 그리고 이제 어제 올렸던 영상은 이 영상이 올라가는 순간 사라질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제 올린 영상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죠. 네,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예요. 설명이 너무 중구난방이 됐고요. 제가 용어를 혼동해서 사용한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다시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냥 냅두면 보시는 분들한테 혼동을 줄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 영상을 내립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 올린 거 보신 분들, 제가 지금 이 영상 찍기 전에 확인했던 한 7분 정도 계신 것 같은데, 그분들께는 이제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을 들여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영상도 총 제가 3번을 다시 찍어가지고 얻은 영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렇게 되는 원인은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이 표면 거칠기에 대해서 설명이 되려면 제가 지금 설명을 안 하고 있는 부분들 있는데, 그건 이제 제가 영상 찍을 때 중간에 얘기했어요. 여기까지 들어가면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그리고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기가 어렵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원래 같이 설명이 돼야지 좀 설명이 매끄러워져요. 그러지 못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용어를 제가 혼동해서 말을 좀 빨리 하고 설명을 급하게 하다 보니까 혼동해서 사용한 게 있어요. 그래서 프로파일과 파라미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프로파일을 얘기할 때 자꾸 파라미터를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정하기 위해서 영상을 다시 찍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되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자,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건 표면 거칠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가공에 의해서 표면 거칠기가 어떻게 발생이 되느냐에 대해서 첫 번째 영상에서 다뤘죠. 하지만 표면 거칠기는 꼭 그 영상 보고 오해하시는 게 가공 때만 발생을 하는 거다. 그건 아닙니다. 모든 제작 방법에 의해서 표면 거칠기라는 건 전부 다 나오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면 거칠기를 얘기를 할 때 가공 쪽을 좀 중심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게 중심적으로 다뤄지는 것 뿐이지, 다른 제조 방법에서도 내가 표면 거칠기를 지정하고 싶다 그러면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영상에서 다뤘던 게, 그렇게 이제 표면 거칠기가 발생을 했으면 그걸 이제 어떤 방식으로 측정을 하느냐. 그래서 뭐 간접식이냐, 아니면은, 접촉식이냐, 비접촉식이냐, 뭐 요 두 가지 얘기가 나왔고, 거기에서 이제 추출된, 형태, 그 거칠기 형태, 이걸 프로파일이라고 하는데, 이 프로파일을 어떻게 필터링해서 필터링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값을 산출하느냐를 다뤘던 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다뤘던 게 바로 요거죠. 네, 프로파일법.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설명 안 된 게 있습니다. 뭐냐? 요 프로파일법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요 값을 정리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고요. 요거 말고 플러스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모티브 프로파일이라고 해요. 모티브 프로파일 파라미터라고 해야 되나? 그건 이제 뒤에 용어 써 있는 게 있으니까 거기 가서 확인하죠. 아마 모티브 파라미터일 거예요. 프로파일이 아니라. 프로파일 파라미터, 모티브 파라미터. 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여기 프로파일법이라고 제가 간략하게 적었는데, 원래는 이제 프로파일 파라미터. 미터법이 있고, 그 다음에 모티브 파라미터. 그 다음에 이제 실제비 파라미터법.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 저는 프로파일법 하나만 했고요. 이제 모티브하고 실제비, 이거를 이제 설명을 안 드린 이유는 저 부분들까지 들어가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제 모티브랑 실제비 쪽 들어가면 이제 막 수학 공식 나오고 되게 어려워지고, 실제 저도 이제 표면 거칠기 측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아주 깊게까지는 몰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프로파일법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실무 위주로 이제 일을 했던 분들은 프로파일법에만 익숙하지, 모티브법이라든가 실제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설명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최대한 간략하게 하고 그냥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알고 싶다고 하는 분들은 제가 거기다 ISO 그 넘버들을 다 적어놨으니까 거기를 가서 찾아보시면은 디테일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되게 어려운 내용이고 반복해서 여러 번 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저번에 이제 우리가 프로파일 파라미터법을 이용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어떤 값을 우리가 산출하게 되면은 나오는 게 이제 뭐냐, RA, RY, RZ 이렇게 되죠. RA, RY, RZ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거죠. 산술 평균 거칠기냐, 뭐 최대 높이 거칠기냐, 10점 평균 거칠기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도 파라미터가 종류가 이게 한 가지가 아니에요. 파라미터가 R 파라미터가 있고 그 다음에 W 파라미터가 있고 그 다음에 P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R이라고 붙은 거는 R 파라미터를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W 파라미터를 이용하면 이제 여기 W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P 파라미터를 이용하면 P가 들어가요.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나중에 이제 케이스 규격 가보시면은 저기 부록에 쭉 정리가 돼 있어요. 쓸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뭐 거실값 RA, RY, RZ 이것만 익숙한데 요거 말고 다른 표현들이 나온다. 라는 것들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 R 파라미터에 의한 거다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이제 산술 평균 거칠기 이걸 간혹 가다가 인터넷 뒤져보면 중심선 평균 거칠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한 용어는 산술 평균 거칠기입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최대 높이 거칠기 이거를 간혹 가다 표현할 때 Rmax라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되게 실무에서도 많이 이렇게 Rmax라고 적기도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 맥스를 쓰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게 왜 쓰는 게 위험하냐는 뒤에 가면 그 이유가 나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RY로 쓰시는 게 맞습니다. RY로. 그 다음에 10점 평균 거칠기, RZ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저걸 중심으로 많이 보는데 이거 외에 다른 것도 나온다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거칠기 값을 이제 산출하는 그 종류, 방식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 이제 이걸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이제 제품 도면의 표면의 결에 대한 지시, 그러니까 실제 도면에다가 이제 어떻게 저 표면 거칠기, 이거를 이제 여기서는 표면의 결이라고 표현을 해요. 결이라고 하는데 거칠기보다는 얘가 글자 수가 하나 적은데 어감상으로는 저 별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표면 거칠기라고 표현하는 걸 더 좋아해요. 그래서 저렇게 된다. 여기서 이제 ISO 넘버가 바뀝니다. 이전 넘버하고 다르죠. ISO 넘버가. 그래서 KSA ISO 130이라고 나오고요. 뒤에 굳이 제가 연도를 적어놨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2002년에 개정이 됐다는 거거든요. 이 2002년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이게 몇 번째 개정이냐? 4번째입니다. 4판이에요. 근데 요거를 기준으로 규정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확이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 표현하는 방식이 확 바뀝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다소 오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표면 거칠기 기호는 이제 이런 식일 거예요.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뭐 W냐 뭐 X냐 Y냐 Z냐 이렇게 요 위쪽에다 이렇게 써준다라고 하는데 이제 3D CAD 중에 일부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해보시면 여기다가 이게 기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기입이 어디 되냐면 뒤에 이렇게 꼬다리가 띵 나와가지고 여기에 W 이렇게 기입돼요. 이런 질문을 이제 어디서 많이 받냐? 일반적으로 이제 인벤터에. 그러면 이제 인벤터 쓰시는 분 중에 인벤터를 좀 잘 다루시는 분들, 그리고 그 설정하는 방법에 깊이 아시는 분들은 저 사람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인벤터에서 이렇게 기입돼? 왜 이런 소리를 하지? 라고 하는데 실제 제가 인벤터 수업하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인벤터 가면 이렇게 기입되고 이렇게 기입이 안 돼요. 라는 거예요. 인벤터의 기본 설정은 이겁니다. 기본 설정은 이거고, 만약에 이제 이런 방식으로 기입을 해주겠다라고 하면 설정을 변경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걸 할 줄 아시는 분들 설정 변경을 할 줄 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설정 변경할 때 이제 내가 선택해야 되는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을 잘 보시면,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아마 제대로 안 읽어보고 할 수도 있는데 요거를 제가 왜 얘기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같은 오토데스크 제품군에서 나온 프로 소프트 3D CAD 소프트웨어 중에 퓨전 360이라는 게 있죠. 퓨전 360. 제가 마우스로 쓰다 보니까 이상하게 나오는 건 좀 이해해 주세요.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도면할 때 이거 못 씁니다. 무조건 이렇게 써야 돼요. 자,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대부분 이제 학교에서 학교나 학원에서 요렇게 배울 텐데 요렇게 배운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 프로그램이 잘못됐어요.
아, 이 프로그램 만든 애들은 도면 규칙도 모르고 그따위로 만드는 건가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 왜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수업을 하다 보면 종종 듣는 얘기가, 아니 왜 이따위 프로그램을 배우라고 권장을 하세요? 또 도면 규정 자체도 못 지키는 프로그램인데.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도면의 규정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제대로 지키고 있는 거. 무슨 얘기냐? 요게 요렇게 확정된 게 2002년 이후예요. 그러니까 4판부터 요겁니다. 4판 이전은 이거예요. 근데 4판부터 요거니까 이제 더 이상 이걸 쓰면 안 되는 겁니다. KS 규격 상에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선생님, 그러면은 지금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그거 잘못된 건가요? 어떻게 국가자격 시험인데 잘못된 거를 그대로 운영을 할 수가 있죠?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얘기했지만 KS 규격은 규정, 이게 권장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했다라고 알려주는 개념이고, 이거를 따를지 안 따를지는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KS 규격을 적용하는 사람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회사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실무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요 4판을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4판, 요 형태를 사용을 안 해요. 실무에서는 이 형태, 그리고 이 형태도 사용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추가적인 설명이 나오겠지만 이 형태도 사용 안 하고 있는 회사가 더 많아요. 자,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실무에 있는 분들이 KS 규격이 개정된 거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실무에 계신 분들이 자기가 처음 공부했을 때 것만 알지, 그 다음에 KS 규격이 바뀌었다? 이런 걸 잘 모르고요. 또 한 가지는 교육하는 강사들도 이게 개정이 돼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걸 모르는 강사님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가르치는 분들은 다 그 이전 방식인 이 방식을 가르치는 분들이 더 많아요. 저게 2002년에 바뀌었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실무에 계신 분들은 그럴 수 있는데 강사면 그러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강사는 매년 KS 규격을 보고 규격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것도 안 하면서 무슨 강사야.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공부하라고 죽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들은 쥐뿔도 공부를 안 해. 그래서 이제 얘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어떤 기술이 발전하고 이제 새로운 기법들이 나오면 가장 늦게 받아들이는 데가 어디냐? 교육계라고 합니다. 원래 그걸 가장 빨리 받아들여야 되는 게 교육계거든요. 근데 강사들이 제일 늦게 받아들여요. 제일 한심해요. 솔직히 저도 같은 강사 일을 했던 사람이지만 정말 한심합니다. 강사님들 보면은 수업 끝나면 공부 하나도 안 해요. 물론 공부하시는 강사님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본 바로는 진짜 공부 하나도 안 해요. 그냥 자기가 그냥 배웠던 거 알고 있는 거 몇 가지로 그냥 수업하고 퉁치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 그럼 이제 강사들은 그렇다 치고 이제 뭐 실무도 이제 바뀐 걸 몰랐다 그러는데, 모든 사람이 바뀐 걸 모르냐? 그렇지 않아요. 바뀐 걸 알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도 결국은 이제 요걸 쓰던가 아니면 요 이전 거를 씁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여러분들 그림 형태만 봐도 알 거예요. 얘가 그림이 단순하고 얘가 더 복잡합니다. 얘 그리려면 시간을 더 들여야 돼요. 실무에서 이걸 안 쓰는 두 번째 이유는 효율이, 표명거시기를 사용하게 되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작업 효율이. 실무는 작업 효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작업하기 좀 간단한 쪽으로 사용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에서도 그냥 효율이 좋은 쪽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선생님, 제가 만약에 저는 최신 규정을 따르겠다고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이렇게 작성을 하면 감점되나요? 아니요, 감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작성하셔도 돼요. 나는 최신 규정에 맞춰서 저렇게 작성할 거야 라고 한다면 작성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저거를 최종관이 감점을 하면 그 채점관을 하면 안 돼요. 자질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큐넷에서 그런 사람을 채점관으로 뽑았다 그러면 큐넷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큐넷에서 그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허술한 기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기입해도 그걸로 감점을 하지는 않는다. 맞는 걸로 인정이 될 거다라는 것까지 이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작업하면 작업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저렇게 하는 걸 알고 있다 해도 이제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같은 국가자격 시험에서 저렇게 작업하실 분들은 없을 거예요.
본인 작업 효율을 떨어뜨리는 일인데 그러진 않겠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이제 개정된 게 중요하다. 어쨌든 지금 설명되는 건 이제 최종 4판의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제 개정 전 내용들은 열람을 무료로 열람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열람이 어렵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되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처음에 지시되는 건 뭐냐? 이제 기호의 형태를 먼저 얘기를 합니다. 기호 형태. 그러면서 이제 제일 처음 나오는 얘기가 이제 기본 그림 기호다. 그래서 여기 이제 표면 거칠기에 표현되는 게 이제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되고 여기에 이제 뭐 W. 그런데 이런 이제 그림으로 그려지는 그림 기호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문자로 써지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명세 내역이에요. 명세서라고도 하고 명세 아니면 요구 사항이라고도 해요. 여기서 이제 이제 표면 거칠기의 값이 얼마냐 그리고 이제 어떤 프로파일로 측정을 한 거냐 뭐 이런 것들 디테일한 내용들이 적히는 게 이제 저 글자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글자가 아닌 이제 그림이 있는데 그 중에 처음에 나오는 기본입니다. 기본 그림 기호는 어떤 표면 거칠기의 표현에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요소가 기본이에요. 꼭 요 요소는 꼭 반드시 그려져. 자, 그 형태가 뭐냐? 요 밑에 있는 거죠. 이렇게 짧은 선, 이렇게 긴 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두 선 사이의 각도는 60도입니다. 60도를, 요 사이 각도는 60도. 저것도 이제 제가 굳이 얘기를 하는 게 60도라는 걸 굳이 얘기하는 게 거의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저거 이제 실무에 보면 간단하게 그리겠다고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요거 기본 사이즈를 만약에 5짜리로 그리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수평선으로 요 길이를 이제 5mm로 5로 그려요. 그리고 여기서 수직선으로 요 수직선의 길이를 5로 그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점과 요 점을 요 점과 요 점을 이렇게 잇고 그다음에 요 점과 요 점을 잇고 이거를 2배로 연장을 해서 이렇게 그려주는 분들이 계세요. 이 부분이 정삼각형이 안 나오거든요. 여기 이렇게 되면 여기 60도가 안 나오는데 이거는 KS 규격에 따르면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기호다. 그거죠. 여기 60도다. 그래서 원래 정삼각형이 나오게 해서 해주는 게 맞고 실무에서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은 계신데 그렇게 하는 걸 욕할 수는 없습니다.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편한 방식으로 그냥 찾아서 그린 거고 육안으로 봤을 때는 거의 대충 얼추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 저 표면 거칠기 기호를 식별하는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봐주고 넘어갑니다. 정확히 말하면 잘못됐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요 60도를 꼭 지켜서 그리는데 솔직히 이 방식으로 60도를 꼭 지켜서 그리나 이 방식으로 그리나 시간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즉 이렇게 그리는 사람들은 뭐냐면 캐드를 잘 못 쓰는 분들이 캐드를 잘 못 따라요. 도면 자체를 작도하는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저렇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효율이 좋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얘로도 충분히 이 방식으로도 충분히 똑같이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라는 거고. 자,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결국은 이제 60도 각도 나오고 그다음에 서로 다른 길이라는 게 나오고 두 개의 직선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직선으로 이렇게 되는데 길이의 비는 정확하게 1대2입니다. 정확하게 이쪽에 2배 나와요. 유격적으로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이 그림 기호 지금 보고 있는 저 기호는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굳이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건 이게 강제 사항이 아니다. 단독으로 쓰고 싶으면 써. 그래 네가 쓰겠다고 고집피면 말리지는 내가 않을게라고 하는데 원래는 저게 강제 사항입니다. 강제 사항. 근데 이제 요 기본 그림 기호 같은 경우는 단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 집합 지시를 제공하기 위한 경우는 단독 사용이 가능하다. 단독 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얘는. 이제 집합 지시라는 게 이제 뭐냐라고 하는데 이건 아마 다음 영상 정도의 소개가 나올 거예요. 저건 이제 다음 영상 설명할 때 이제 저걸 단독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기본적인 기호 요 두 개의 형태는 모든 표면 거칠기 기호 그림 기호에는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확대 기호예요. 확대 그림 기호. 확대 그림 기호는 결국 요 기본 형태에다가 추가적인 내용을 덧붙입니다. 덧붙여서 두 가지 형태를 만들어줘요. 자, 그 두 가지가 뭐냐?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두 가지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형태.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수평선을 하나 더 그린 거고, 요걸 하나 추가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형태. 요거 이제 안쪽에 이제 원을 하나 추가해줬죠. 이렇게 추가해줘서 나오는데, 자, 일단 위에 수평선을 하나 추가한 형태는 뭐냐? 재료 제거가 요구될 경우. 즉, 이 기호가 붙은 부분에 이제 표면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선 반드시 제거, 표면을 깎아내거나 잘라내거나, 저번에 얘기했던 가공이죠. 잘라내거나 아니면 사포 같은 걸로 문디겨서 갈아내던가,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요소를 제거하는 형태의 가공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물론 저번처럼 커터칼로 잘라내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제거 가공이라고 하는 거는 방전 가공, 그러니까 표면의 일부분을 녹여가지고 그 부분에서 내가 원하는 형태만큼 제거해내는 방법, 어떤 방식으로든 제거를 해야 돼요. 반드시. 저 기호가 붙었습니다. 제거라는 방식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가공이 반드시 들어가는 부분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이제 아이고 확대가 돼버렸네요. 이제 저 동그라미 붙은 부분, 자, 마우스 휠을 돌려버려가지고 이 동그라미 붙은 부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재료의 제거가 허용되지 않는답니다. 이게 중요한 게 허용되지 않을 때예요. 않을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거 가끔 가다가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전산영역 기계제도 기능사 배울 때 저 기호를 어떻게 배우냐면, 요 기호에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제 요 기호에 W, 그 다음에 X, Y, Z까지 있고, 이렇게 설명하는 강사님들이 계시거든요. 이쪽으로 가면 표면이 매우 매끄러움. 거칠기가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표면이 거칠어.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 뭐냐면, 얘는 제일 거친 면입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빠져야 됩니다. W, X, Y, Z는 요게 맞는데 얘는 아니에요. 얘는 여기서 말했듯이 제거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 표면의 어떤 거칠기 값을 구하는데 표면을 네가 건들면 안 돼. 이전 상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원소재가 표면의 거칠기가 그 정도 되는 걸 구해와. 너는 거기다가 그 어떤 작업을 해서는 안 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요 기호 같은 경우는 표면의 상태가 W일 수도 있고 X일 수도 있고 Y일 수도 있고 Z일 수도 있습니다. 요 기호가 붙었을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실무 때 했던 걸 하나 예를 들어드리자면, 실무 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중심선, 이제 원기둥이란 얘기죠. 원기둥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치수가 이렇게 되고, 여기에 이제 뭐 파이 20의 G6다. 요 표면은 어디 껴져가지고 뱅글뱅글 도는 거야. 마찰이잖아요. 마찰이면 기본적으로 Y거든요. Y 등급의 이제 표면 거칠기가 붙어야 되는데, 이때 여기다가 이걸 붙입니다. Y 등급인데 왜 붙어? 이거를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나중에 이제 뭐 단서 조항이나 주소 같은 데 적어주는데, 파이 20의 G6 짜리 연마봉이 있어요. 연마봉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공차값을 맞춰가지고 표면 연마까지, 표면 거칠기까지 맞춰가지고 팔고 있는 시제품이 있어요. 그 봉을 사다가 뭐만 해주냐면, 요 길이에 맞춰가지고, 요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에 맞춰가지고 잘라가지고 쓰는 거예요. 여기만 툭 잘라가지고 써요. 그러면은 이미 요 값과 공차값과 요 거칠기 값을 다 맞춰가지고 내가 사온 제품인데, 거기다가 가공을 한 번 더 때린다? 이건 미친 거죠. 그럴 거면 그걸 안 사오지. 비쌀 텐데. 그래서 절대 나 맞춰서 사온 거니까 거기다가 이 가공 때리지 마. 라고 이걸 붙여주는 거예요. 얘는 표면을 제거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행위지, 이게 거칠은 면이다라는 걸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기호에다가도 추가적으로 공차값이 얼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뭐 W 아니면 X, Y, Z 붙여줄 수 있어요.
붙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저걸 오해하지 마라. 저 동그라미 원형이 들어간 게 거칠은 면이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저를 순서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발생을 하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저거는 표면을 어떻게 제거하는 행위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요 위에 안쪽에 있는 설명을 들어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좀 다른 거는 이제 기본 기호. 제일 처음에 나왔던 기본 기호 이제 얘죠. 이거. 얘는 단독 사용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얘도 내용을 보면은 단독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데 기본 기호하고 얘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확대 기호에 얘가 다른 게 있는데 얘는 단서 조항이 있었죠. 어떨 땐 기본 제 혼자 쓸 수 있어. 그게 뭐예요? 집합 표시할 때. 그렇게 말이 나왔었는데 얘는 단서 조항이 없습니다. 말은 바람직하다라고 써 있는데 단서 조항이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절대로 혼자 쓰는 일이 없다. 혼자 쓴다면 잘못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쟤는 혼자 쓰는 일이 없다. 왜냐하면 표면에 거칠기를 이제 가공이 들어가는 거고 거칠기를 정의를 한다는 얘기는 표면이 어느 정도 거치는지를 알려줘야지 거기에 맞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알려주는 추가 정보가 없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쓰란 얘기냐. 그쵸?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재료의 제거가 허용되지 않을 때 같은 경우는 얘는 단독으로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단독으로 많이 봤죠. 그래서 얘는 기존의 제조 방식에서 그 제조 방식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칠기 그거를 그대로 인정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가 구해온 원소재가 갖고 있는 그 표면의 거칠기를 그대로 인정해줄게. 그 거칠기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얘는 추가적인 이제 거칠기 값에 대한 지정이 없어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원소재를 구할 때 이 거칠기 값을 맞춰가지고 구해와 그러면 거칠기 값도 지정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는데 일반적으로 얘 쓸 때는 그냥 원소재가 갖고 있는 거칠기를 그대로 인정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단독으로 많이 사용을 한다. 유일하게 이제 그림 기호 중에 단독으로 사용되는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고 이 세 가지 기본 기호와 확대 그림 기호 두 가지를 이제 최종 형태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 완전 그림 기호가 나옵니다. 자, 이건 아직 완전한 형태가 아니고 자, 얘네들을 완성형으로 만들어줘! 라고 하는데, 완성형은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요. 딱 보면 뭐만 추가됐냐? 그쵸. 꼬다리만 추가를 해줍니다. 꼬다리만 이렇게 추가를 해줘요. 그럼 이제 여기 완성형이고, 요 꼬다리를 추가하는 거는 요 꼬다리 밑에 이제 값이 들어가야 돼요. 공차값. 공차값.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들은 꼬다리 없어도 여기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는 꼬다리가 없습니다. 꼬다리가 없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여기다 값을 기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 뒤에다 기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기입되는 글자의 길이에 맞춰서 꼬다리를 빼줘야 돼요. 반드시. 그게 이제 4판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건 4판 아니라 3판 이전 그 내용들이다. 요 꼬다리 붙여주면서 이제 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붙는 걸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게 붙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임의의 제작 공정이 허용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기다 이제 뭐 공차값을 적어줍니다. 여기 W야 딱 이렇게 적어줘요. 그러면은 이 W라는 공차값을 맞추기 위해서 네가 그 표면을 제작을 할 때 가공을 하든 연마를 하든 아니면 코팅을 하든 어떤 방법을 쓰든 난 간섭 안 할게. 너는 저 표면의 거칠기 값만 맞춰. 대신 그 거칠기 값을 맞추기 위해서 네가 어떤 제조 방법을 선택하든 그건 네 맘대로 해. 이런 의미. 제조 방법을 지정하지 않을 테니 그 표면의 거칠기만 맞춰줘. 이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요 두 번째 거가 했을 때는 반드시 표면을 제거하는 방식의 가공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방정 가공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공 난로 표면을 이제 깎아내가지고 만들어주는 이제 일반적인 가공 아니면 사포로 갈아가지고 해주는 연마 뭐 이런 것들 어찌됐든 그 표면에 있는 재료들을 깎아내는 작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제조 방법을 명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원 소재를 그런 걸로 갖고 와. 네가 처음에 작업할 그 소재 자체의 표면이
내가 지정된 그 거칠기에 만족하는 개를 구해 와가지고 사용을 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재료의 제거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림 형태는 확정이 되고, 일반적으로 세 가지가 쓰는데 여기에 이제 추가해 줄 수 있는 기호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기호가 뭐냐면 쭉 내보면 그거 되기 전에 설명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었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좀 이따 얘기하고 요렇게 기호가 있는데 이제 간혹 가다가 요 기호를 우리가 이제 문서에 작성해야 된다. 문서. 근데 우리 문서 프로그램에서 캐드에서 이렇게 그려가지고 글자 앞에다 갖다 넣으면 되는데 문서 프로그램에서는 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릴 수가 없으니까 이걸 문서에 작성을 할 때는 이제 기호로, 그러니까 코드로 적어줄 수가 있어요. 코드로.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임의의 제작 공정, 얘 같은 경우는 APA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이렇게 적어주면 이 기호다. 그 다음에 이제 B 재료의 제거가 돼야 될 경우 얘기는 여기 MPR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문서에다 작성을 할 때는. 그리고 C는 NMR. 그래서 재료가 제공되지 않아야 될 경우는 NMR로 문서에다 작성을 해줄 수가 있다. 요런 것도 있다. 그런 것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후 예시에는 요 이제 MPR이나 NMR 요런 것들도 같이 이제 문서에 작성할 때는 어떻게 쓴다. 그 형식까지도 같이 보여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이제 얘기하려다만 여기에 추가되는 기호가 한 가지 더 있는데 그 기호는 요겁니다. 동그라미. 이거는 아마 실무 하신 분들은 종종 이거를 본 경우가 있어요. 자주 나오진 않는데, 본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온둘레입니다, 온둘레. 여기 이제 가공물 윤곽 주위의 모든 표면이라고 하는데, 온둘레입니다, 온둘레. 전체 둘레.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 보면은, 요면에다만 이렇게 붙여놓고, 여기다 동그라미 이렇게 추가를 했잖아요. 만약에 이 동그라미가 없으면, 이 면에 거칠기를 지시하는 거예요. 근데 동그라미가 있음으로써 어떻게 되느냐? 이면에서 쭉 이어서 꺾여 있는 이면, 꺾여 있는 이면, 꺾여 있는 이면, 꺾여 있는 이면, 그다음에 꺾여 있는 이면. 이 모든 면의 거칠기가 얘에 따른다.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하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모든 면이다. 만약에 지금 요 면 중에 얘는 아니야라고 한다면 이거 못 붙입니다. 다 별도로 이렇게 기입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런데 이제 이거를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선생님 이렇게 다 이거면 이렇게 여기다 일일이 붙이지 않고 그냥 주서에다가 이렇게 하나 딱 그려주면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이제 품번, 전산학용 기계는 품번 뒤에 딱 이렇게 붙이잖아요. 이걸로 끝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건 맞아요. 맞는데, 이거 제가 지금 이거를 예시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만 그려준 거지, 여기에 이제 요 형태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요쪽에 사각 구멍이 뚫려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원형으로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사각으로 돌기가 있고, 형태가 복잡하다. 근데 요 선을 따라서 요 둘레들만, 요 거칠기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렇게 붙여줄 수 있다. 쭉 이어진 둘레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온둘레라는 기호가 있습니다. 저런 것들도 보면은, 저런 게 있구나. 저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일반적인 학원에서 이제 수업할 때 요게 잘 안 나오는데, 이런 것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런 것들도 알아두셔야지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설명이 되면 이제 그림 형태로 되는 기호는 설명이 다 끝났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세부적으로, 세부 명세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요구사항, 그러니까 표면 거칠기의 값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지 그걸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 나오는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요 뒤에 설명들에서부터 문제가 돼요. 이게 좀 복잡한데 최대한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표면 결에 대한 완전 그림 기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구성이라는 게 나와요. 그 구성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제 A, B, C, D, E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세부적인 지시사항들이 나옵니다. 표면에 거칠기가 어느 정도 값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이제 작성이 되는데, 각 A, B, C, D, E에 따라서 이제 작성되는 값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얘기되는 건 이제 요 A, B입니다. A, B인데, 제일 처음에는 이제 A만 나와요. 그래서 A 위치 A는 뭐냐면 단일 표면의 결 요구사항. 그러니까 표면의 거칠기를
한 가지로만 정의하는 거예요. 한 가지 방식으로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방식이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봤을 때 이제 이렇게 해서 W인데 이 W 자체가 표면의 거칠기 값이잖아요. 값의 범위가 이제 어느 정도 선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기호로 이제 적용해 놓은 건데, 요게 이제 표면의 거칠기 값을 이렇게 하나로만 지정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표면의 거칠기 값을 이제 두 개로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두 번째. A와 B의 위치를 모두 사용을 해서 두 개 이상의 표면 걸 요구사항.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의 표면이 어떻게 표면의 요구사항이 두 개예요? 이 두 개를 쓰는 경우는 좀 다양해요. 이제 우리가 RA법으로 측정을 할 수 있고, 그쵸? 그 다음에 Y법, RZ.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물론 이거 말고 더 다양하다 그랬어요. 요거 말고도 이거는 이제 파라미터법이고, 파라미터 프로파일법이고, 그쵸? 파라미터 프로파일법이고, 모티브 프로파일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비 프로파일법이 있다라고 했는데, 파라미터법으로 한번 보고, 모티브법을 한번 보고, 실제비 한번 보고, 이렇게 세 개를 다 넣을 수도 있어요. 파라미터는 어떤 값이 나와야 되고, 모티브는 어떤 값이 나와야 되고, 실제비는 어떤 값이 나와야 돼. 좀 빡세겠죠, 측정하는데. 이거 다 따진다는 건. 빡세겠는데, 그렇게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될 때는, 값이 이제, A와 B만 있는데, 요거 세 개 다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A와 B 모두죠. C까지 나와야 돼요. C까지 나와야 되고, 나 파라미터로만 볼 거야. 라고 했는데, 대신 RA 값도 볼 거고, RY 값도 볼 거고, RZ 값도 볼 거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요건 익숙하지 않을 텐데, 난 RA로만 볼 거야. 라고 하는데, 요 RA 값도 뭐가 있냐면 상한하고 하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면 거칠기도 공차라는 게 존재를 해요. 공차에서 하한 값은 이제 거칠기가 가장 낮았을 때, 거칠기 차이가 별로 안 나는 낮은 값. 그리고 상한은 높은 값. 그러니까 상한은 거칠기 값이 여기를 넘어서면 안 돼. 넘어서면 안 돼. 하한은 뭐냐면 거칠기 값이 이거보다 더 매끄러우면 안 돼. 하한은 이렇게. 그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 되게 신기하죠. 거칠기면 매끄러우면 매끄러울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닙니다. 그건 이제 이유는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상한과 하한 값을 나눠서 적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요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A와 B가 있고, 아까 얘기했는데, 그럼 세 개 들어가면 어떻게 선생님 칸이 이렇게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주냐면, 이거를 한 칸 길이만큼 더 길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꼬다를 여기서 빼요. 그래놓고, 하나, 둘, 세 개를 적어줘요. 네 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더 길게 뽑아줘요. 그리고는 이렇게 적어줘요. 저거를 위로 연장하는 거, 내가 지시하고 싶은 만큼 연장하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정확하게 요 한 칸 높이만큼 추가적으로 더 연장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 개의 값이 적힐 수 있다. 어쨌든 여기에 적히는 건 이제 디테일한 값인데, 일단 위치 A에 대해서 여기 이제 간략하게 좀 추가적인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적혀 있는데, 여기서 적혀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일단 이제 A나 B나 아니면 C나 D에 들어가야 되는 이제 세세적인 이제 요구사항이 이제 어떤 식으로 표시돼야 되는지 간략하게 이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우선 들어가야 되는 게 이제 파라미터의 지정이다라는데, 그게 이제 요 RZ를 의미를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파라미터의 지정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RZ만 가지고 이제 파라미터를 뭐를 알 수 있느냐? 제가 이제 파라미터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잘 구분해야 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파라미터는 프로파일 파라미터를 썼냐, 모티브 파라미터를 썼냐, 아니면 실제비 파라미터를 썼냐, 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 R, 이거 가지고는 이게 프로파일 파라미터인지 모티브 파라미터인지 실제 이건지는 구분이 잘 안 돼요. 요건 안 되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요 프로파일에 사용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이제 R 파라미터가 있고, R 파라미터, 그 다음에 W 파라미터, P 파라미터가 있는데, 요거 가지고 구분할 수 있는 건 여기 R 써 있잖아요. 그럼 R 파라미터입니다. 만약에 W 파라미터를 썼다 그러면 W 파라미터를 썼다. P 파라미터를 쓰면 P라고 적혀요. 그래서 그걸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값 Z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특성, 파라미터의 특성입니다. 저 파라미터를 이용을 해서 값을 어떤 방식으로 산출을 했다라고 하는데 RZ면 뭐예요? 여러분들 10점, 그렇죠? 10점 평균 거칠기. 그래서 R 파라미터를 이용을 해서 10점 평균 거칠기로 값을 구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이제 명기되는 거, 어떤 파라미터를 썼다, 이제 어떻게 했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게 수치입니다. 수치. 그래서 여기 8.8 적혀 있는데 여기 수치예요. 여기 8.8은 단위가 미크론입니다. 미크론이에요. 그래서 밀리미터가 아니다. 표면 거칠기. 결국은 이제 이게 표면 거칠기 값이죠. 그래서 10점을 이용해서 표면 거칠기가 8.8 미크론이 나와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이제 제한 및 전송 밴드 샘플링 길인데 제한에 대한 내용은 여기 지금 명기 안 돼 있어요. 명기 안 돼 있는데 명기가 안 돼 있다. 요 제한이라는 게 뭐냐면 저 공차를 어떤 식으로 해석할 건데 방식은 두 가지예요. 16%. 이거는 이전 영상에 한번 설명 나왔습니다. 16% 법이 있고 그 다음에 맥스 최대가 있어요. 이걸 써줘야 되는데 16%는 명기를 안 합니다. 안 써줘요. 맥스일 땐 요 맥스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Y를 R 맥스라고 쓰면 안 된다라고 한 이유가 이 맥스라는 표현이 어디 들어가냐면 만약에 RZ다 그러면 RZMAX의 8.8 이렇게 적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10점 최대 거칠기에 요 수치를 평가하는 평가 방식이 맥스 최대, 즉 16% 원칙은 제가 그거라 그랬죠. 특정한 부분에서 한 16% 정도 분량이 나는 거는 분량이 아니야. 인정해줘. 좀 너그럽게 봐주는 거고, 맥스는 뭐냐면 그 어떤 단 한 군데에서도 오차도 나는 용납하지 않겠어. 표면에 거칠게 튄 것도 용납 안 하겠어. 빡빡하게 보겠어.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 LCD 보면 무결점 뭐 그런 거 얘기 있잖아요. 무결점을 얘기를 한다. 하나도 어긋나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걸 지정할 때 맥스를 붙여주는데 이렇게 맥스를 여기다 붙여주기 때문에 R맥스를 쓰면은 잘못하다 보면 오해할 수 있어요. 오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대 거칠기는 무조건 RY로 쓰는 게 맞습니다. 실제 표시 방법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제 전송 밴드 및 샘플링 길이는 요걸 통째로 전송 밴드라고 해요. 이렇게 앞에 붙은 거. 그 다음에 샘플링 길이가 있는데 이 샘플링 길이는 여기서 요 뒤에 자리를 샘플링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뒤에 또 디테일하게 또 나와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모티브 방법에 의해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데 이건 그냥 읽어보세요. 모티브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걸 굳이 전에는 내가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설명하려고 그러면 말이 꼬이는 것 같아요. 왜냐면 모티브 방법 자체를 여기 보면 KSB ISO 12085에 있는데 이 내용을 제가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이 방법이 알고 싶다 그러면 이 부분을 보고 나서 이걸 다시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위하고 차이가 나는 거는 이제 이 표현 방식에서 보면은 전송 밴드하고 샘플링 길이는 똑같이 나오고요. 똑같이 나오고 중간에 이제 요게 하나 추가가 됩니다. 이제 요 내용이 이제 뭐냐면 평가 길이를 지시하라 그런 내용이에요. 평가 길이. 여기 보면 이제 평가 길이. 그래서 평가 길이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지시가 이렇게 돼요. 이런 형태로. 여기는 평가 길이 지시 안 되는 거냐? 근데 여기는 평가 길이에 대해서 지시가 안 돼도 기본 평가 길이가 존재를 하고요. 기본 평가 길이. 요 기본 평가 길이에 대해서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건 뒤에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프로파일. 여기는 이제 RZ다 해서 프로파일이 나오고 R 프로파일을 사용을 하고 거기에서 Z. 이제 10점 평균 거칠기 법을 이용을 해서 산출을 했다라는 게 나오는데 모티브 방법은 좀 달라가지고 이렇게 여기 나온 것처럼 프로파일만 명기돼요. R 프로파일을 사용을 했다. 이게 R만 써있고 뒤에 가운데 빈 공간이 있으니까 선생님 잘못 쓰신 거 아니에요. RZ는 A를 써야 되는 거 빼먹은 거 아니에요. 빼먹은 게 아니라 얘는 이제 RA, RZ 이런 방식이 안 나오고 R 프로파일을 사용했다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공차값이 나오게 됩니다. 공차값이래. 표면 거칠기 값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런 차이가 있다. 표현의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려면 모티브법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 모티브법이 궁금해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찾아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밑으로 더 내려가죠. 내려가면, 자, 요거는 이제 아까 설명을 드렸고, 2개 이상의 값을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치 C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위치 C에 표현되는 건 뭐냐? 위치 C 여기인데 제작 방법이다. 저걸 이제 어떻게 제작을 할 거냐? 근데 이제 여기서 예시로 나오는 건 선반, 연삭, 도금, 뭐 이런 것들을 명기해 줄 수 있다. 선반에서 가공을 한다, 밀링에서 가공을 한다, 이런 이제 디테일한 제작 방법을, 나는 이 표면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제작 방식으로 만들어주길 바래. 왜냐면 제작 방식에 따라서 그 면에 또 생기는 특성 자체가 좀 달라요. 그런 것들을 이제 굳이 지정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저기다가 이제 명기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위치 D. 위치 D는 이제 여기서 보면, 여기죠, 요 사이인데, 거기에는 이제 표면 결에, 무늬와 자세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가공을 하는데 가공하는 방향, 어떤 방향으로 가공을 할 거냐를 약간 지정을 해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표면에 발생되는 이제 무늬, 이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느냐, 맥놀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왜냐면 이제 가공되는 그 것들이 이제 겹쳐가지고 맥놀이 형상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이제 표면을 보면은 얘가 어떤 방향으로 가공을 했는지 그게 보여요, 눈에. 이게 표면 거칠기가 되게 매끄럽게 돼 있는 거, Y 이상 돼 있는 건데도 맥놀이는 보입니다. 가공 칼날이 지나간 그 궤적들이 보여요. 이건 실제 가공된 걸 한번 보시면 이해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생기는지도 내가 이제 자세까지 지정을 할 수 있다. 그걸 지정을 할 때는 위치 D에다 지정을 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위치 E가 있는데, 위치 E는 간략 설명이 없습니다. 이제 위치 E에 대해서는 세부 설명이 나와요. 그 세부 설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 3번부터는 뭐냐면, 일단 각 위치에 대한 이제 세부적인 디테일한 설명이 나옵니다. 실제 작성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는데, 이제 표면결 파라미터 지시, 그래서 A와 B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명세를 작성한다 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쭉 나오는데, 이거 전체적인 형태를 보고 싶으면 밑으로 한참 내려오시면 이제, 여기 있네요. 부속서 쪽에 있네요. 부속서 쪽에. 실제적으로 이제 거기 A랑 B,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이제 이 내용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작성되어 있는 거는 얘는 뭐고, 얘는 뭐고, 얘는 뭐고, 얘는 뭐고, 얘는 뭐고, 이런 것들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건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요거에 대해 설명이 나옵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 전송 펜트 또는 샘플링 길이라는 게 나오고, 이거랑 같이 얘기가 나오는 게 평가 길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는 요 내용이죠. 요 내용.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다시 올라갈게요. 자,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되게 내용이 많죠. 이거 정리하는데 4일 걸린 거예요. 자, 요거죠. 자, 일반 사항이 우선 나와요. 일반 사항이 이제 꼭 명기돼요. 이거는 반드시 표시해줘야 돼. 라고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꼭 4개의 정보는 표현이 돼야 된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4개의 정보를 포함한다. 이 4개의 정보. 하나는 뭐냐? 3개의 표면의 프로파일 중에 어떤 거 쓸 거냐. 제가 아까 얘기했죠. R 프로파일을 쓸 거냐. W 프로파일을 쓸 거냐. P 프로파일을 쓸 거냐. 이 중에 하나는 결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R 프로파일 쓰면은 R 이렇게 나오고, W 프로파일 쓰면 W, P 프로파일 쓰면 P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RA, RZ, 그다음에 뭐 RY 같은 경우는 다 뭐다? R 프로파일, 거칠기 프로파일을 이용을 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프로파일 특성이 지시되고, 프로파일 특성은 제가 얘기했죠. 뒤에 R 뒤에 뭐가 붙어요? RA, RZ, RY. 이게 특성입니다. 이 특성, 어떤 특성을 가지고 값을 표현한 거냐를 명확하게 해줘야지 그 값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표시는 얼마나 많은 샘플링 길이가 평가 길이를 이루는가가 이제 나옵니다. 이제 요 샘플링 길이가 정확히 뭐다, 평가 길이가 정확히 뭐다는 좀 이따 설명이 나와요. 그리고 지시된 명세 한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거는 그 아까 제가 설명한 건데 16%냐 맥스냐, 이 내용입니다. 16%로 평가할 거야? 맥스로 평가할 거야? 요거 이제 알려줘야 된다. 근데 별도의 명기가 없으면 뭐다? 별도의 명기 없으면 16%다. 이게 기본이라는 건 이제 그 뒤에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 내용이 표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 지정 기시라고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16%의 규칙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기본 해석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였는가, 이거를 원래 적어줘야 되는데 이걸 안 적어주면 뭐다? 무조건 16% 규칙에 따른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맥스의 규칙을 따를 거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로파일 R 뒤에다가 MAX를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맥스의 규칙을 따를 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 반드시 작성을 해줘야 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평가 길이의 지시가 나옵니다. 평가 길이. 그래서 이제 일반상 파라미터 지정에 이제 수식서 지정되고 적절한 표준에서 이제 여기 평가 길이를 암시한다 뭐 이렇게 돼 있고, 샘플링 길이 수에 대해서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이제 명료한 표명기록 파라미터 지정이 부과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평가 길이가 이제 뭐냐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일단 우리가 어떤 소재의 표면의 거칠기를 지정을 하는데, 이 소재 표면의 길이가 50mm다 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 표면을 긁을 때는 측정기로 긁을 때는 50mm를 다 긁습니다. 쫙 다 긁어요. 그러면 이제 이 지글지글지글지글지글지글지글에 50mm가 있죠. 근데 이렇게 해서 긁은 이 50mm 길이에 있는 모든 지글지글한 거칠기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이 중에 평가 길이를 지정을 합니다. 즉 50mm 구간 중에 나는 여기서 요 구간만 산출을 해가지고, 값을 산출을 해가지고 측정을 할 거야. 이게 평가 길이. 특정 구간만이고, 이제 이 평가 길이를 얻는데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샘플링 길이라는 게 나옵니다. 샘플링 길이. 샘플링 길이가 뭐냐? 이게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샘플링 길이가 나오고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 대한 수가 나와요. 그러면 평가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이 평가 길이는 샘플링 길이 곱하기 여기 있는 요 수입니다. 수. 이게 평가 길이가 돼. 이게 기본 공식이에요. 샘플링 길이는 이제 평가 길이를 산출하기 위해 이제 기본적인 구간을 얘기를 해요. 근데 저 구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좀 이따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 상황에서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본 길이가 있어요. 기본 길이. 기본 길이는 어떻게 산출이 됐냐, 그것도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3.3.2에서 이제 프로파일 파라미터다라고 하는데, 이 프로파일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이 있는 거냐? 그건 아니고, 뒤에 이렇게 규격 넘버가 써 있죠. 요거에 대한 설명은 여기 가서 보는 거예요. 여기 가서 보는 거고, 그럼 여기선 이 프로파일 파라미터에 대해서 뭘 나오느냐? 종류가 이제 R 프로파일이 있고, W 프로파일이 있고, P 프로파일이 있는데, 이 프로파일을 사용할 경우, 이 프로파일을 사용할 경우, 이 프로파일을 사용할 경우 평가 길이가 어떻게 됩니다. 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평가 길이가 어떻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나오면 뭐냐면, 평가 길이 내에 샘플링 길이의 기본수는 5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샘플링 길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샘플링 길이 우리 어디서 봤어요? 이제 어디서 보냐면, 제가 이제 위에 디테일한 형식. 요걸 설명을 할 때 여기서 나오죠. 수치 제한 및 전송 밴드 샘플링 길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제 요 샘플링 길이가 나옵니다. 샘플링 길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여기 표현된 것 중에 뭐냐면, 전송 밴드가 이제 요 두 개를 전송 밴드라고 하고요. 샘플링 길이는 뭐냐면, 샘플링 길이는 여기 보면 요 쭉 있는데, 이거 마이너스 아닙니다. 다시입니다. 다시 뒤에 있는 값이 바로 샘플링 길이입니다. 이제 요 뒤에 가면 이제 디테일한 설명이 써 있긴 한데, 이제 이 전송 밴드가 뭘 갖고 있냐면, 요 앞에 있는 거, 요 다시 앞에 있는 거, 다시 앞에 있는 게 단파장 값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요 다시 뒤에 있는 거, 이게 뭐냐면 샘플링 길이라고 했는데, 이 샘플링 길이는 결국 뭐냐면 장파장의 길이입니다. 장파장. 자, 여기 단계에서 선생님 단파장이 뭐고 장파장이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이전 영상을 안 보셨다는 얘기예요. 이전 영상 보셔야 돼요. 단파장과 장파장. 근데 이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실제 표면 거칠기가 발생되는 거 가공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가공 커튼날이 지나가고 이게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죠. 이제 가공 툴이 한 바퀴 회전을 할 때, 한 바퀴를 회전을 할 때 내가 가공을 하기 위해서 전진한 전진량, 이동거리. 그렇죠? 그래서 커튼날이 이제 지나가는데 한 바퀴 회전할 때 이동한 이동거리가 어떻게 돼요? 이 거리가 한 바퀴 회전하는 동안 이동한 거리다. 이게 뭐다? 장파장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거칠기 프로파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상도 프로파일이라고 하는데, 파상도 프로파일은 단파장에 의한 거죠. 단파장. 여기. 요 이제 장파장의 궤적을 따라서 이렇게 짧게 지글지글하게 나오는 요거를 단파장이다. 자, 이걸 분리해서 보는데 그 장파장을 우리가 분리해서 보면 뭐를 알 수 있다? 어떤 가공 세팅을 어떻게 해서 가공을 했구나. 그리고 단파장은 가공 조건이 좋았구나 나빴구나를 알 수 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 내용이다. 그래서 그 값을 뭘로 전송 밴드로 표기를 해준다. 그렇죠? 이렇게 오면 전송 밴드 이렇게 된다. 거기서 장파장의 길이가 결국은 샘플링 길이가 됩니다. 그리고 샘플링 길이에 이제 수가 5개가 돼야 된다라고 기본은 5개가 된다고 했는데 그게 왜 5개가 돼야 되느냐?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점 평균 거칠기. 그게 5개인 이유. 왜냐면 10점이라는 게 제일 높은 점. 상사점 5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낮은 점 5개가 필요합니다. 이게 이렇게 5개씩 나오려면 가공날이 5번을 지나가야 돼, 최소한. 그쵸? 그래야지 5개가 나와요. 그래서 장파장이 뭐예요? 가공날이 한 번 지나간 궤적이잖아요. 한 번 지나가면서 한 바퀴 돌아가지고 가공날이 한 바퀴 돌아가지고 잘른 표면이 깎여 나간 형태니까 그게 5개가 돼야 10점 평균 거칠기가 나와요. 그래서 기본값이 5개입니다. 최소한 5개는 있어야지 10점 평균을 RZ를 구하려면 최소한 5번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10점 평균 거칠기를 구할 거 아니야가 되는 거예요. 조건 자체가. 그래서 이제 기본값 R 프로파일의 이제 기본값이 샘플링 길이의 기본수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샘플링 길이가 0.8이다라고 명기가 돼 있으면 별도로 내가 평가 길이가 얼마입니다라고 안 적어주면 뭐가 되냐면 평가 길이는 0.8 곱하기 5에서 4mm가 됩니다. 즉 내가 50mm를 측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50mm를 딱 측정해서 나온 다음에 그 50mm 구간 중에서 4mm 구간만 딱 띄어내가지고 거기만 보는 거예요. 값을 산출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표현돼야 된다. 근데 이제 이게 기본값이 아니고 나는 다른 값을 갖고 싶다. 나는 4mm가 아니라 나는 좀 더 많이 보고 싶어. 10mm 보고 싶어. 그러면 별도로 명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명기 위치는 이제 뒤에 가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W 프로파일을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W 프로파일은 제가 주로 설명을 안 했죠. 우리가 했던 건 RA, RZ, RY예요. W 프로파일은 이제 좀 샘플링 길이의 수는 항상 파상도 파라미터에 지접한 인접해 지시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얘는 샘플링 길이의 수를 항상 지적을 해줘야 표기를 해줘야 된다. 샘플링 길이의 수가 어떻게 돼?를 항상 표기를 해줘야 되고, P 프로파일은 P 파라미터에 대한 샘플링 수는 평가 길이에 상당하고 그 다음에 요걸 참조해라.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가야 된다. W 프로파일이나 P 프로파일 같은 경우는 별도로 추가로 찾아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W 프로파일은 무조건 이제 샘플링 길이의 수는 몇 개다라는 게 항상 적혀져야 돼요. 몇 개 봐야 돼.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P 프로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요 규격, 4287하고 그 다음에 4.4, 4287 4.4랑 3.191, 3.1.9를 참고해가지고 평가 길이를 산출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구조 파라미터 지정에서는
샘플링 길이의 수의 지시는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평가 길이를 지시하지 샘플링 수를 지시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P 프로파일은.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에 대해서 모티브 파라미터일 때는 평가 길이를 어떻게 해야 됩니다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비 곡선에 기초한 파라미터일 때는 R 프로파일, P 프로파일 여기도 두 가지가 나눠지죠. 이때도 이제 어떤 기준으로 합니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요 프로파일 파라미터 때랑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프로파일 파라미터에 있는 R 프로파일, P 프로파일하고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단지 그거를 실제비 곡선에 기초한 파라미터에서 사용을 했느냐, R 프로파일을, 아니면 프로파일 파라미터에서 사용을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샘플링 길이만을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차 한계 지시해서 또 나오죠. 16% 맥스 규칙. 공차 한계, 이렇게 지시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16% 규칙을 이용을 해서 작성을 할 때 실제 이제 그림 기호는 이렇게 나오고 문서에 작성을 할 때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예시가 나와요. 케이스 예시가 나오는데 16% 규칙이 적용된다. 16% 규칙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16%라는 얘기가 안 적혀요. 그렇죠? 여기 그림에도 16%라는 내용이 안 적혀요. 그렇게 되면 무슨 얘기다? 결국은 아무것도 안 적으면 기본이 뭐다? 16%다라는 거고, 아니야 나는 맥스의 규칙을 적용을 해야 돼라고 한다면 지금 보면 어디에 적어놨어요? 여기 우리 파라미터 지정해 주는 거 RA, RA 방법, 그러니까 산술평균 거칠기죠. 그 방식으로 이제 측정을 하는데 규칙은 맥스의 규칙, 16%의 규칙이 아니라 완전 무결해야 돼, 이 표면은.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RZ 하고 여기도 맥스의 규칙을 적어놓죠. 뒤에 숫자가 들어가는 거, 요거 이제 뒤에 가서 한번 볼게요. 요게 뭘 표기해 주는지 제가 표기를 해준다. 이렇게 되고, 이거를 이제 그림 기호로 할 때는 이제 마찬가지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작성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이걸 규칙을 어떤 규칙으로 가지고 명세 한계를 지시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가 작업자가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전송 밴드 및 샘플링 길이에 대해서 또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 좀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거고, 이건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까지 굳이 제가 저번에 설명을 하려고 했다가, 되게 이제 힘들어졌는데, 아까 나왔던 내용을서 한번 설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이게 샘플링, 전송 밴드고, 그 중에 요 부분이 뒤쪽, 다시 뒤에 있는 이 부분이 뭐다? 이 부분이 샘플링 길이. 그리고 별도의 명기가 없으면 요 샘플링 길이 곱하기 얼마다? 5다. 그게 평가 길이. 결국은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고, 여기 오타가 있습니다. 요 오타는 주의해서. 여기 지금 제가 여기다가 0.02호라고 적어놨는데 여기는 0을 하나 더 붙였어요. 이 0은 없는 거다. 0.02호. 이렇게 되고, 여기에 표시되는 값들은 지금 보면 밀리미터입니다. 요 전송 밴드에 표시되는 값들은 밀리미터 값으로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요게 0.8 돼 있잖아요. 장파장 길이가 0.8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이제 가공 툴이 한 바퀴 돌 때 전진한 가공 길이가 얼마다? 0.8mm다. 라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작업자가 도면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 그러면 야, 그치? 한 바퀴 때 0.8mm 전진할 수 있도록 가공 장비를 세팅해야지.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공에 대한 작업 지시라, 표면 거칠기라는 게 결국은 가공에 대한 그 가공 장비 세팅에 대한 지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가공하는 깊이 있는데, 가공 깊이는 결국 이제 뭘 가지고 하느냐? 이거 RZ. 결국은 이 값 가지고 깊이를 어느 정도 넣어야지 이 정도 3미크론 정도의 표면 거칠기가 발생을 해요. 요거 가공 깊이는 이제 요걸로 알 수 있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이제 가공 장비를 세팅을 해줄 수 있다. 그런 걸 지시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제가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죠. 다시 앞에 있는 거는 단파장 필터를 얘기합니다. 다시 뒤에 있는 것은 장파장 필터. 그리고 장파장 필터라는 건 이게 결국 샘플링 길이. 그리고 앞에 이제 얘가 빠진다라고 하면 다시 이제 안 써줘도 되잖아. 그냥 0.8만 적으면 되지.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그러면 이게 단파장인지 장파장인지 구분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이제 요 단파장이 빠지더라도 반드시 여기처럼 다시를 넣어줘야 돼요.
무조건 다시 넣어줘야 되고, 뒤에 이제 장파장이 빠져도 무조건 뒤에다 다시를 써줘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써주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 이거를 다시를 무조건 넣어줘야지, 아, 이 값이 단파장이야? 장파장이야?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지시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일반상, 전송밴드 샘플링 길이 지시에 대한 일반상이 나와 있고, 그 밑에도 이제 세부적인 내용으로, 이제 R 프로파일에 대해서 이제, 이때는 이제, 뭐 필터 뭐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구분을 한다. R 프로파일 같은 경우 뭐 장파장피 람다 C를 지시할 필요가 있다. 람다 S는 안 지시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R 프로파일 사용할 때 이제 람다 C 장파장 필터를 지시를 해줘야 되는 거는 샘플링 길이를 알아야 되니까. 샘플링 길이를 알아야지 평가 길이가 나오고 기본 평가 길이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얘를 지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람다에서 단파장 필터는 필요가 없으면 굳이 지시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데 둘 다 제어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둘 다 이렇게 전송 밴드 형태로 표기를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고요. W 프로파일일 때는 좀 쓰는 형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필터를 썼느냐, 그리고 이제 필터에서 여기 10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밀리미터가 아니라 이 12가 뭐냐면 수예요, 수. 여기 N은 람다 C를 보는, 람다 C를 몇 번 볼 거냐. 그래서 곱하기가 뒤에 들어가는데, 람다 C를 몇 번 볼 거냐. 그래서 저거 샘플링 길이를 구하는 이제 공식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가 길이, 샘플링 길이, 평가 길이를 구하는 공식 같은 건데, 그 수를 이렇게 별도로 명기를 해줘야 된다. W 프로파일은 반드시 수 값을 명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거고, 그 명기하는 형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수다. 그리고 이제 요거하고 요 람다 C를 곱하면 그게 이제 평가 길이가 된다. P 프로파일은 이제 앞에서도 간략 설명이 나왔을 때 이제 뭐 별도의 이제 내용이 없었으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장파장만 이렇게 표기를 해주는데 이거는 이제 편할 때 여기 있는 내용을 따라 잘 하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모티브 파라미터에 관련된 것들, 자꾸 프로파일하고 파라미터하고 지금 말이 맞다 갔다 하는데, 모티브 파라미터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제가 별도로 설명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실제비 곡선의 이제 기초 파라미터는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따라가시면 된다. 라는 거고, 디테일한 내용들은 여기 이제 세부적인 케이스 규격 명칭들이 있으니까 이 내용들을 보고 디테일한 내용을 이해해야지 거기서 이제 얘네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실 거예요. 저희까지 설명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저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차 형식이라는 게 나옵니다. 편측 또는 양측. 이게 이제 여러분들 생소할 수도 있는데, 아까 한번 얘기는 나왔어요. 이제 상한, 하한. 그래서 편측이라는 건 뭐냐면, 둘 중에 상한이냐, 하한이냐, 둘 중에 한 가지만 지정을 하는 걸 편측이라고 하고요. 양측이라는 건 상한과 하한을 모두 표현해 주는 겁니다. 양측을 지정할 때는 반드시 이 표면 거치기 기호에 두 줄을 써요. 편측을 할 때는 한 줄만 써도 되겠죠. A, B 다 쓰고 이제 편측일 때는 한 줄만 쓴다, A만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작성하는 공차값 앞에 이제 이게 상한이냐 하한이냐를 붙여줘요. 그래서 상한일 때는 위니까 업 해가지고 U를 써주고, 하한일 때는 아래니까 낮으니까 로우를 씁니다. 그래서 U하고 L이라는 기호를 붙여주는데, 이제 우리 공차값을 지정을 할 때, 만약에 이제 하한을 쓰고 싶다고 앞에 이렇게 L을 붙여주는 거예요. L을 이렇게 붙여준다. 그래서 L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가 나오면 이건 하한 값이다. 그러면 이 우리가 작성하는 그 제작하는 제품의 표면의 거칠기가 0.3이라고 나오는데, 아무리 작아도 0.32 미크론보다는 거칠어야 돼. 하한은 그런 의미예요. 이거보단 거칠어야 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의미를 갖는 건, 표면이 매끄러우면 매끄러울수록 좋은 거지 왜 이거보다 거칠라고 하느냐, 이걸 뭐하러 정의를 하느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마찰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면이 매끄러우면 매끄러울수록 마찰력은 떨어져요. 미끄럽다니까. 근데
특정 요건에서 이제 동작하는 이 제품에서는 그 표면의 마찰력이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일정 표면의 거칠기 이상 거칠어줘야지 마찰력에 도달을 하는데, 그거보다 매끄럽게 가공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특수한 경우에 하한값이 지정이 됩니다. 말 그대로 하한값은 특수한 경우에만 지정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L이라고 적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기호 작성된 예시들을 보면은 자, RZ하고 앞에 이제 L도 없고 U도 없죠. 그러면은 얘는 상한이야, 하한이야. 즉 이렇게 작성이 안 돼 있을 때는 얘는 무조건 상한입니다. 표면의 거칠기가 얘를 넘어서면 안 돼. 무조건. 왜?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칠기 사용하는 기본적인 사용 요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한인 경우는 굳이 이제 U를 작성을 하지 않는다. 상한에 U를 붙여주는 경우는 언제냐면 상한값과 하한값을 모두 적어줄 때는 그걸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상한에도 U라고 붙여줘요. 근데 편측으로 사용을 할 때는 편측에 사용할 때는 U를 안 붙여주면 무조건 상한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런 이제 상한 하한 값도 이제 편측 또는 양측을 따라서 이제 지정을 해준다. 그래서 일반 사항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 파라미터 이제 편측 공차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됩니다. 이렇게 하한 값일 땐 반드시 L이 붙어야 된다. 그래서 예시를 이렇게 보여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양측 공차 상한과 하한을 모두 제어를 할 때는 반드시 U, L 이렇게 구분해서 적어줘요. U, L 구분해서 얘는 상한 값이고 얘는 하한 값이야. 이렇게 반드시 둘 다 명기를 해줘야 된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C에 들어가는 내용. 여기까지 이제 A에 들어가는 내용이 다 정리가 끝났어요. A 또는 B에 들어가는 내용. 그래서 이제 저 정리된 내용을 요약을 하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 이제, 부석서 쪽에 쭉 오시면은 뭐가 있냐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내용들을 다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이러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정리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상한 하한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근데 편측으로 쓸 때는 상한은 작성 안 해도 된다. 하지만 양측으로 쓸 때는 상한도 반드시 U가 붙어야 돼요. 붙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필터의 형식. 그래서 아까 이제 작성된 거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게 프로파일 파라미터 모티브가 아니라 프로파일 파라미터일 때는 여기에다가 굳이 이제 필터의 형식을 적어주는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앞에서 봤지만 뭐 다른 방식으로 프로파일 파라미터 중에서도 뭐 W 프로파일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여기에 뭐 람다 C 이렇게 나왔죠. 람다 C 같은 거 그래서 아마 이제 대부분 이게 나오는 게 W 프로파일일 때 이제 주로 나오는데 람다 C 이렇게 필터 형식을 적어줄 필요가 있을 때 여기다 적어준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다음에 적히는 건 이제 전송 밴드.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는 기입할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전송 밴드 또는 샘플링 길인데 이제 앞에 요가 단파장, 뒤가 장파장이고 요 장파장과 단파장을 기입하는 거를 전송 밴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샘플링 길이라는 게 뭐다? 샘플링 길이라는 건 요 다시 뒤에 있는 거. 장파장의 길이를 샘플링 길이라고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평가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요 샘플링 길이 곱하기 5가 되는데 만약에 지금 5 하면 이게 4mm잖아요. 4mm인데 아니야 나 평가 길이 다르게 할 거야 라고 하면 그걸 어디다 적어주느냐 여기다 적어줘. 평가 길이를 별도로 적어줘. 그러면은 여기는 장파장 값이 적혀 있지만 평가 길이는 8mm를 평가하셔야 돼요. 이렇게 평가 길이를 나는 기본이 아닌 다른 형태로 갈 거야. 그럼 평가 길이 별도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RZ 요거는 이제 표면의 결 파라미터를 뭘 썼느냐. 그래서 앞에는 이제 뭐예요? R 프로파일에 의한 파라미터다라는 거고 뒤 특성은 뭐냐? 뒤는 뭐냐? 이거를 어떤 이제 이 파라미터를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값을 산출했느냐. 그래서 RA냐, RZ냐, RY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산술 평균 거치기를 했느냐. 그 특성들을 적어준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명세한계 16%를 썼느냐, 맥스를 썼느냐. 지금 맥스를 기입을 하는 거는 이제 맥스를 쓸 때는 이제 맥스를 기입을 하고 16%는 기입하지 않는다. 얘를 작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한값. 이게 결국은 표면 거칠 값인데 여기는 단위가 보다 미크론이다. 여기 전송 밴드는 단위가 보다 밀리미터다. 그런 거는 이제 혼동 없이. 최종적으로 이제 이렇게까지 작성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내가 이제 필요한 것들을 작성을 하면 된다. 그걸 정리해 놓은 게 이제 요 부속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그래서 이제 저렇게 이제 AP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AP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C, 그 다음에 D, E. 칸에 이제 뭐가 작성이 되는가라고 하는데, C는 지금 요 밑에 이제 예시내에 있는 거 보면은, 요 위 공간을 얘기해요. 요 선에. 뒤에 있는 선의 위 공간. 여기를 이제 C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제작 방법, 제작 법에 관련된 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선삭이라고 나오죠. 요 선삭이 있고, 여기 선삭 말고 뭐 밀링으로 가공해라 그러면 밀링이라고 들어갈 수도 있고요. 뭐 선반에서 가공해라 그러면 선반이라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가공 방법을 정할 수 있고, 가공 방법 말고 여기다가 뭘 지정할 수 있냐면 후처리.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지금 인산철 해주고 그 다음에 크롬. 그래서 후처리를 해줘라 라고 돼 있어요. 인산철 해주고 그 다음에 크롬 해줘라 라고 돼 있는데, 뭐 어쨌든 후처리 종류 중에 이제 내가 지정하고 싶은 거를 이제 지정을 하면 되는데, 선생님 무슨 말씀이에요? 후처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디다 쓰느냐? 주소에다 작성을 합니다. 전산환경기계도 기능 다 이제 시험 보신 분들. 그리고 실무에서도 실제적으로 후처리는 주소에 작성을 합니다. 주소에 작성을 하는데, 이게 약간 다른 게, 주소에 작성된 건 뭐냐면 그 부품 전체 모든 표면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도면에 그려져 있는 부품의 모든 표면에 다 그렇게 도금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뭐냐면 요 표면 결칠기 기호가 붙은 그 면에만, 이면에만 후처리가 들어가. 그때 지시하는 거예요. 후처리를 여기다 지시한다. 라는 거. 그렇죠? 마찬가지로 가공 방법도 이렇게 돼 있으면, 이면을 얘가 지시하고 있는 면을 가공을 할 때 선삭으로 해. 다른 면이 아니고 이면만.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정 면의 가공 방법이라든가 후처리 방법을 별도로 저렇게 표면 거칠 기호에다가 지시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C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D입니다. 여기에 이제 C의 내용도 추가적으로 나오죠. 아까 위에 선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여기 밀링이 있죠. 밀링. 얘는 밀링으로 가공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볼 건 뭐 그게 아니라 뭐다? D. 요 위치다. 요 위치는 이제 뭐가 나왔냐? 표면의 문익결 지시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여기 써 있는 내용이 이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이거 설명이고, 크게 중요한 건 저기에 들어갈 수 있는 요 기호인데 기호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긴 표가 이렇게 제공이 돼요. 그래서 저기 들어갈 수 있는 기호가 총 이렇게 보면 7가지. 4가지에 그 다음에 3가지, 7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7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기호의 형태를 보면은 지금 보시면 X, M, C, R, P 이렇게 5가지는 그냥 글자로 쓰면 됩니다. 문자로. 다 문자죠. 문자로 작성하는 거고, 문자에 이제 얘는 없고 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2개는 그려요. 그림으로 갖다 놨는데,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여기 이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퀄로 쓰시는 분들 계세요. 이퀄로 쓰시는 분들이 계시고,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이거 한글 5잖아요. 간혹가다 저거 한글 5로 작성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건 이제 개인의 선택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KS 규격성에 나와 있는 사이즈대로 하면은 얘랑 그려야 돼요. 무조건 그려야 돼. 그걸 이제 그려서 할 거냐, 아니면 글자를 가지고 비슷한 형태의 글자를 가지고 대체해서 쓸 거냐는 결국은 이제 설계자의 판단이다. 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어찌됐든 간에 이제 요 D라는 위치에 얘네들이 명기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얘는 이제 그림 기호. 이렇게 가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가공하고, 툴이 이쪽으로 왔으니까 여기서
쭉 이쪽으로 건너와가지고 이렇게 한번 가공하겠죠.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가공을 하고 이렇게 가공을 하고 그럼 다시 이렇게 가공. 이런 식으로 계속 수평하게 가공을 한다. 근데 밑에 거 보면 수직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가공을 하느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해요. 근데 이거를 갖고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 얘하고 같은 거잖아요. 왜냐면 이 그림을 이렇게 돌려놓고 생각을 하면, 그렇죠? 이렇게 돌려놓고 생각을 하면 결국 얘도 뭐야? 얘도 수평으로 가공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표면 거칠기가 지금 어디에 지시됐어요? 여기서 지시됐죠. 그럼 얘는 가공 길이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가공 길이를 이쪽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표면 거칠기 기호를 붙여준 요 가공 기호가 붙은 요 면에 표현되어 있는 그 면의 길이에서 얘의 직각 방향. 그 길이는 요거잖아요, 요게. 내가 요 표면 거칠기 붙여준 요 면의 길이에서 직각 방향으로 가공이 돼야 되면 요걸 붙여주는 거고, 내가 면 지시한 요 길이에서 요 길이랑 평행하게 작성되면 요걸 붙여주는 거예요.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기호가 어떻게 붙었느냐에 따라 달라요. 어디에 붙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X. 자, X는 말 그대로 X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고 이렇게 한번 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쭉 가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쭉 하고 이거를 이제 뭐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와가지고 X로 이렇게 가공을 하느냐 뭐 그거에 대한 건 여기선 지시가 안 되는데 어쨌든 이쪽으로 한번 쭉 가공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한번 쭉 가공을 해줘야 돼요. 그거는 이제 작업자가 이제 세팅을 하겠죠. 이제 어차피 이제 저거는 작업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최적 경로를 찾으면서 이제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어쨌든 툴이 왔다 갔다 하는 게 X자 형태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M인데 좀 요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거 이해 잘 안 가실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방향으로 쭉 가는데 이거예요. 툴이 기본적으로 동그랗게 생겼을 거예요. 동그랗게 해서 얘가 회전하고 있을 거예요. 자체적으로 회전을 할 거예요. 자체적으로 회전하면서 얘는 회전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고 동그란 게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만큼을 긁고 가겠죠. 이만큼을 긁고 가는 거고 얘는 이제 뭐 이만큼을 긁고 가는 거고 얘는 이제 대각으로 이만큼을 긁고 가는 건데 얘는 뭐냐면 이 동그란 게 어떻게 움직이냐면 동그란 저 밀링 툴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러면서 쭉 가공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전진만 하는 게 아니라 전진하면서 회전까지 같이 해요. 이렇게 가공해라라고 하는 게 그리고 이제 C하고 R은 원형에서만 사용이 됩니다. 주로 C하고 R은 C는 이제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가공 그 밀링 툴이 이렇게 돼 있는 밀링 툴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번 움직이고 이렇게 한번 움직이고 이렇게 한번 움직이고 원형으로 이제 쭉쭉쭉 해서 이제 중심으로 집중되는 원의 형태로 면을 나타낸다라고 하면 R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얘가 요 동그란 게 중심을 지나서 이렇게 한번 돌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한번 돌고 이렇게 한번 돌고 이렇게 한번 돌고 이렇게 한번 돌고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하는 게 이제 R 가공입니다. 그리고 P는 얘는 요런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첫 번째 거부터 여기 이제 여섯 번째까지는 다 밀링 가공 저게 다 밀링 가공 기준이에요. 밀링 가공 기준인데 P는 가공 기준이 아닙니다. 왜냐면 얘는 무늬의 결방향이 없어요. 방향이 없거나 돌기가 있다. 그래서 얘는 가공에 의해서 나온다기보다는 다른 방식에 의해서 표현되는 표면이다. 그래서 얘는 그냥 특정한 결방향 없이 표면에 그냥 오돌도돌함이 있다. 엠보싱처럼 돼 있다. 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P로 표기를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제작 방법을 해줄 거냐. 그리고 그 제작 방법을 취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공을 할 거냐. 이런 것들까지 내가 원하는 결대로 나올 수 있게 지시를 해줄 수 있다. 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가 나옵니다. 이제 2는 이제 여기죠. 이 부분에 들어가는 건데 여기 3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가공 여유예요. 실제적으로 이제 완성되는 제품이 이제 이렇게 돼 있다. 라고 하면 이 사이즈를 제작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제 여기 길이가
100mm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완성품의 길이가 100mm야. 그러면 얘는 소재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면 가공용이 3mm 주로 알았으니까 여기 3mm, 여기 3mm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이가 몇 mm? 소재를 처음에 갖고 올 땐 106mm짜리를 갖고 와서 3mm는 무조건 가공으로 날려야 돼. 내가 원하는 그 표면을 얻기 위해서는 겉에서부터 3mm를 가공해서 들어가야지만 적절한 표면이 나온다. 그래서 가공 여유 3mm를 무조건 갖고 가라! 라고 이제 가공 여유를 지시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면 이제 얘 같은 경우 온둘레예요, 온둘레. 온둘레면 이제 여기도 3mm인데, 실제 여기 대각으로, 선생님 3mm면 3mm인데 왜 대각으로 그려져 있으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케이스 교육표에 있는 거 그대로 그린 겁니다. 저렇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솔직히 저게 왜 대각으로 그려져 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저쪽의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여기다가 요 가공 여유를 이렇게 적어주면 이걸 안 그려요. 요 가상선을, 실무에서는 요 가상선으로 이렇게 지금 가공 여유 부분을 그려주는데 안 그립니다. 어차피 이걸 그릴 거면 여기다 치수를 붙여주면 되잖아요. 치수 붙여주고 106 한 다음에 뒤에 가로치고 가공 여유.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데 이거 안 하려고 여기다가 3mm, 그냥 요 형태에서 3mm 가공 여유 가져라고 해주려고 저기 3mm를 적는데 요 밑에다가 저 가상선으로 저렇게 그려주는 저런 미친 짓은 웬간한 설계자만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저게 왜 대각으로, 케이스에 왜 저게 대각으로 그려져 있는지 그 이유는 저도 모르겠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공 여유도 지정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요 앞에서 설명됐던 것들에 대한 이제 요약이 나옵니다. 그래서 쭉쭉쭉쭉쭉 나오고 뭐 간략화 규칙에 따라서 간략화하여 사용될 경우 뭐 이런 게 있다. 요건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도면상의 위치 및 그 외에 제품 기술 문서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이번 영상에서 다룰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기본 기호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거에다가 여기다가 짝대기를 붙이느냐 동그라미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확대 기호가 나오고요. 확대 기호를 위에 이제 뒤에 꼬다리를 붙여주고 나오면은 이제 완성형의 기호가 나오게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 값을 적는데 값을 적는 게 이제 여기 A 그 다음에 여기 B 이렇게 A, B 이렇게 두 칸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세부적인 거칠기 값들이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뭐 이게 이제 상한이다 아니면 하한이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고 전송 밴드 일반적으로 전송 밴드 뭐 0.008에서 뭐 0.8 그러면 이제 이게 장파장 이게 단파장 이게 단파장 그다음에 이게 장파장 그러면 이 장파장의 길이가 뭐다 결국은 샘플링 길이가 된다. 뭐 이렇게 적어줄 수 있고 그다음에 다시 해준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내가 프로파일을 이제 뭘 쓸 거냐 뭐 R 프로파일이냐 아니면 P 프로파일이냐 아니면 W 프로파일이냐 어떤 걸 쓸 거냐에 따라서 만약에 R 프로파일을 쓸 거다 그러면 R 적어주고 요거 말고도 이제 특성이 뭐가 있어요? 뭐 이제 프로파일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프로파일 파라미터냐 파라미터가 프로파일 파라미터냐 아니면 모티브 파라미터냐 아니면 실제비 파라미터를 볼 거냐에 따라서 여기 뒤에 이제 특성값이 적히겠죠. 근데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프로파일 파라미터고 여기서 이제 많이 쓰는 게 이제 우리가 RA 아니면 RY 아니면 RZ 그래서 이게 산술 평균 거칠기 이게 최대 높이 거칠기 그다음에 이게 Z가 10점 평균 거칠기 그거를 여기다 적어주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나는 산술 평균 거칠기 쓸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RA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뒤에다가 뭘 적어줘요? 샘플링 길이. 샘플링 길이가 나는 0.8인데 요 샘플링 길이가 평가 길이 0.8인데 난 0.8의 기본 기본 평가 길이는 0.8 곱하기 5 해서 4mm가 나오는데
아니야, 난 4mm 아니야라고 하면 요 뒤에다가 적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나 4mm 아니고 8mm, RA8. 그러면 기본이 아니라 8mm. 그리고 이제 요 뒤에다가 또 적어주죠. 뭘 적어주냐? 이제 이걸 16%를 따를 거냐, 아니면 맥스를 해줄 거냐. 거기에 따라서 16%만 안 적고 맥스를 할 거다 하면 여기다 맥스, MAX 이렇게 적어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뭐가 나와요? 표면 거칠기 값 자체를 적어주면 되겠죠. 거칠기가 어느 정도 나와야 돼? 몇 미크론이냐 거칠기가, 그것을 적어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그게 여기 A, B에 들어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C에는 제작 방식, 밀링이냐, 밀링으로 제작할 거냐, 아니면 선반으로 제작할 거냐, 아니면 후처리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C에 적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D에는 가공을 할 때 표면의 모양이 어떻게 나오게 어떤 방향으로 가공을 해라라는 게 지시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 가공을 하기 위해서 가공의 여유를 얼마를 줘라. 그래서 이해는 그게 들어간다. 여기까지 설명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하자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전 영상보다는 잘 정리가 된 영상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제 요걸로 의해서 완성된 저 기호를 실제 도면에 이제 다가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그거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